하셨는데 이것만은 꼭 밝혀져야 돼. 이게 참사 초기부터 아마 가지셨던 궁금증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 안 구했나? 네. 또 왜 방해? 그러니까는 조사 진상규명을 왜 방해했는지. 사고 원인. 그러니까 사고 원인, 뭐 침몰 원인. 그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상규명 과제하면은 첫 번째가 침몰 원인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구조하지 않은 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세 번째가 큰 카테고리로 조사 방해, 은폐. 그리고 조작했던 것들에 대한 그 책임자 처벌까지 들어가는 거고요. 그게 진상규명의 과제고, 그동안 구조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이번에 이제 4주기 후에 4주기 전후에 그 MBC에서 주진우의 스트레이트에서도 봤듯이 구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그간 저희들이 다니면서도 얘기를 많이 했던 게 구조하지 않은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공감대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특히 123 정장이 그 해경 123정 와가지고 세월호 선미 후미에 가서 선원들만 쏙 빼오고 퇴선 방송하지 않고 그 위에서 떠다니던 헬기들도 퇴선 방송하지 않았고 이러한 그 아주 디테일한 정황들을 다 살펴봐도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은 대부분 다 공감을 하실 거고 그거에 대한 궁금증들은 되게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사, 진상규명, 방해, 조작, 은폐했던 것들도 이거 엄마, 아빠들, 시민들이 일주기 무렵 때 막 캡사이신 맞고 엄마들 막 이렇게 들려서 실려가고 아빠들 막 그 청와대 가자고 했을 때 서울에 보면은 안국동 그 사거리 있는데 거기에서 막 목에 쇠줄까지 두르시고 했던 것들이 진실을 밝혀주세요 했는데 그것들을 철저히 탄압하고 방해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기 특별조사위원회에서도 보시다시피 거기에서 해양수산부나 어디서든 가서 자료를 달라 그러면 주질 않았어요. 공무원들이 버티고 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해양수산부에서는 지금 이기 특조위 안에 있는 이 황정원이라는 인물한테 자 전원회의에서 박근혜 청와대 7시간에 대해서 조사 과제로 그게 결의가 된다 그러면 모두 사퇴해라.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그런 아주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그런 문건들도 발견이 됐고 지금 조윤선이나 이병기나 당시 해수부 이 전 장차관들이 구속이 돼서 그 조사를 받고 있는 게 뭐냐면 재판받고 있는 게 뭐냐면 특조위 활동 방해에 관한 그러니까 일단 권력, 직권 남용에 관한 이런 것들로 이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왜 그랬는지는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침몰 원인에 대해서는 저도 소명받으면서 진상규명 해야 됩니다. 왜 구하지 않았는지, 왜 이렇게 집요하게 방해했는지 이런 설명을 많이 했는데 침몰 원인에 대해서는 별로 궁금해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체조사위원회가 발족이 되고 마린이라는 해양연구소에서 올 1월부터 해가지고 3번에 걸쳐서 이 자유항주 실험이라는 걸 하면서 침수, 침몰 이런 실험들을 했었어요.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세월호에 있었던 차량 안에서 발견된 블랙박스 그 블랙박스 영상도 4주기 무렵 때 KBS에서 영상 동원한 걸 틀어줬거든요. 그런 영상들을 보고 저희들끼리 또 토론하고 선주위 그 조사관들 만나고 하면서 왜 침몰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을 가지게 됐죠. 그러면서 선체조사위원회가 8월 6일자로 활동을 이제 종료했어요. 법적인 그 활동이 다 맞춰진 상태에서 조금 있으면 종합보고서가 나올 거고 그 종합보고서가 이제 나오는 대로 여기 지역에도 한 지씩 다 보내드릴 텐데 이제 요번에 선조위가 그 활동을 종료하면서 종합보고서에 몇 가지 안을 실었죠.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내인설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2014년도에 검경합수부하고 해신원에서 발표한 그런 4가지 침몰 원인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과적, 그 다음에 고박불량, 그리고 조타미수. 그러면서 뭐가 상실이 됐냐면 복원력이 상실이 돼서 배가 침몰했다. 이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결과를 내놨어요. 그게 세월호의 침몰 원인이다라고 선체조사위 한쪽에선 그렇게 말을 했고 또 한쪽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선체 진입 후에
자, 선체가 이렇게 누워있던 선체를 세웠을 때, 세워서 여기에 붙어있던 이것들을 떼어냈을 때 가서 보니까 이거는 내부의 결함으로 설명될 수 없는 뭔가 흔적이 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조사해야 된다. 그리고 마린에 가서 배가 이렇게 갑자기 급선회하고 급경사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거는 내적인 요인으로는 정말 설명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다. 그렇게 해서 열린안이라는 이름으로 두 가지 이 결과, 선체 침몰 원인에 관해서 두 가지 안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체 침몰 원인에 대해서 굉장히 핵심이 되는 거는 뭐냐면, 설명이 되지 않는 건 뭐냐면, 블랙박스 영상에서 보면은 세월호가 아마 이 건물보다 더 높고 길이도 이 건물보다 훨씬 더 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10초도 안 되는 사이에 8초의 시간 동안에 갑자기 세월호가 45도도 아니고 50도가 기울어요. 50도가 기울면서 5톤 트럭이 4바퀴가 들리면서 날아가요. 그다음에 이게 블랙박스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생존자들의 증언을 봐도, 그날바다를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그날바다 증언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붕 떠서 날아갔다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붕 떠서 날아갈 정도면 서서히 기울었으면 이게 떼굴떼굴 굴러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갑자기 붕 떠서 날아갔다. 이거는 뭘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급경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가 갑자기 기울고. 이런 말씀이 이제 여기 순범이 어머니 앞에서 드리기 굉장히 힘든 얘기긴 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순범이가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워 했을 거기 때문에 무서워하고 저도 되게 조심스럽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급경사로 하면서 또 중요한 거는 갑자기 이게 선회를 해요. 이게 도대체 설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내인설로 설명을 할 수 없다 했고, 당시에 복원력이 상실돼, 복원력이 아주 나쁜 배가 출항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복원력이 나쁘다고 하면서 복원력이라는 건 오뚜기가 있을 때 애기를 갖고 노는 장난감, 밑에가 무겁잖아요. 한 대 툭 치면은 흔들흔들하다가 쓰잖아요. 그걸 복원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복원력이 나쁜 배라고 하면 자전거에서 안장이 빠진 그러한 그 자전거를 상상해 보시면 돼요. 그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안장 없는 자전거 놓자마자, 우리가 핸들 놓자마자 바로 쓰러지겠죠. 근데 이제 그 당시 지금 내인설 4가지 검경 2014년도에 발표했던 그러한 침몰 원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침몰 원인을 말한 사람들은 당시 복원력이 그 정도 0.178이라는 아주 낮은 복원력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하면서는 그 사람들이 한 발 물러났어요. 0.3이라고. 이거 복원력이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는 이렇게 암묵적으로 서로들 이쪽 열린안에서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고 0.5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고, 특히나 이제 이게 이쪽이 맞다 틀리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이 내인설 4가지 원인에 대해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말을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 2014년도 검경학수부 자문위원이었습니다. 이쪽에서 이거를 말한 사람이 3사람이었는데 선주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김영모, 그 다음에 이제 목포 해양대 교수인 김철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해양안전심판원하고 검경합수부의 자문위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랬을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선체조사위원회를 만든 게 2014년도에 그 침몰 원인 검찰과 해심원의 해양안전심판원의 조사 보고서, 결과 보고서를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선조위를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이런 안이 있음에도 이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고, 그 다음에 김창준 선조위원장은 선체가 진입되자마자 좌연에 붙어있던 리튬 그것들을 떼내지도 않았는데, 지지대들을 떼내지도 않았는데도 바로 인터뷰를 해버려요. 외력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라고. 이거는 왜 그럴까? 이게 어쨌든 굉장히 많은 조사 과제들을 안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외력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열린안을 말한 위원들은 그냥 조선해양공학 박사들이에요. 배를 실제로 만드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학자들의 말과 이 당시에 이 자문위원을 했던 사람들 말, 어디가 신뢰를 간다 안 간다를 떠나서 여전히 침몰 원인에 관해서는 다시 밝혀야 된다.
제대로 밝혀야 된다 하는 과제가 그렇게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제들을 어디에서 받아 안아야 되냐면은 이기특조위. 여러분들 그 작년에 11월 24일 날 국회에서 가습기 참사와 그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에 관한 진상규명 특별법을 다시 한번 가족들과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물론 그 법안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통과를 시켰는데 저희들은 그냥 편한 대로 이기특조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실제 공식적인 명칭은 사회적 참사에 관한 특별조사위원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특조위에서 이 선체조사위원회에서 조사했던 미처 밝히지 못했던 침몰 원인에 관한 그 과제를 그대로 떠안아서 이거는 이제 법에도 명시가 돼 있어요. 선조위에서는 특조위에 다시 만들어진 특조위에 일체 다 자료를 이관하고 받는 걸로 그렇게 이제 명시가 돼 있어서 이게 특조위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조만간에 이제 조사 개시 선언을 할 예정이에요.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자유한국당에서 이게 이제 상임위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국회에서 자기 당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임명을 하다 보니까 일기특조위도 그랬고 선체조사위원회도 그랬고 한계가 있는데 그걸 또 이기특조위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버리는데 자유한국당에서 임명한 인물이 누구냐면은 황정원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황정원 사퇴하라고 여기 있는 super 어머니께서 맨 처음에 가족협의 유경원 집행위원장 머리 깎고 두 번째 큰거나 아빠 김강배 아버님 머리도 삭발하시고 너무 세게 깎아가지고 우리 유경원 집행위원장은 머리에 상처가 나실 정도였어요. 예, 이 미용사 이제 제대로 발휘를 하셔가지고 실력 발휘를 하셔서 이게 본인 앞에서 바로 그렇게 삭발하고 너는 이제 박근혜 하수인이었다. 박근혜 청와대에 하수인이었고 그 당시 황정원이가 정말 특조위는 세금 먹는 도둑이라고 이렇게 폄훼하면서 이게 특조위를 굉장히 폄훼하고 비방하고 그런 역할들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떡하니 이게 특조위 상임위원으로 자리를 딱 잡고 있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사퇴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정규준 선생님들은 점심을 굶으면서 몇 개월씩 이동곤이라는 인물은 있는데 이제 그 사람 얘기는 제쳐두고 황정원 이동곤 사퇴하라 하면서 몇 개월씩 점심 단식도 하고 해외에서 다 하고 저희들도 피켓팅하고 출근 맡고 했는데도 안 물러나더라고요. 안 물러나고 이렇게 문서로 자기가 잘못했다. 다시 또 그런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자기는 깨끗하게 물러나겠다. 이런 서약을 이제 가족들이 받으시고 그 사람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을 임명을 했고 가습기 참사하고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그 예산안을 따내고 시행령을 정하고 이러는 과정에 있어서 일기특조위는 그냥 쉬운 말로 일머리가 있어서 이게 특조위 우리 분과는 일머리가 있어서 준비가 나름 잘 돼가는데 가습기 쪽에서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해봤던 게 있으니까 그냥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기획재정부나 이런 데하고 예산 문제 이런 것들이 안 맞아서 8월 초에야 겨우 이기특조위도 예산이 나왔어요. 예산이 나와서 이제 조사관 어제 면접을 봤을 겁니다. 오늘 면접이에요. 조사관 이제 서류심사 지난주에 했고 오늘 면접하고 이제 최종 합격자가 10월 19일 날 발표가 나면 한 달 동안 교육을 시킬 거예요. 이제 이 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일기특조위에 그 나름 의미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무엇을 조사할지를 일기특조위 조사관들이 제대로 알지를 못했어요. 물론 강제로 활동을 종료당하고 활동 기간이 되게 짧기는 했지만 그런 한계가 있어서 제대로 조사를 시키고 조사 개시를 하자 해서 일단 1개월 조사하고 빠르면 12월 초, 늦으면 1월 초에 조사 개시 선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조사 개시 선언 땅땅땅 이거의 목적은 또 뭐냐면 일기특조위가 이게 특별법이 이제 2014년 11월에 통과가 되고 1월 1일부터 공포가 됐다고 해서 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때부터 이것을 이 특조위의 활동 기한으로 잡은 거예요. 그때도 예산이 8월 4일쯤에 나왔었거든요. 조사관도 없었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고 나서 그게 뚝 잘려버린 거예요. 8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그래서 그런 오류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 사회적 참사 특별법 내에서는 조사 개시 선언일로부터 앞으로 1년 플러스 1년 그래서 최장 2년까지 한다라고 법에 그렇게 명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 당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2기 특조위의 과제가 어마어마하게 된 거죠. 2기 특조위는 4개 소위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소위는 가습기 참사 진상규명 소위고, 두 번째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소위고, 세 번째가 안전에 관한 진상규명 소위, 그러니까 안전 소위고, 네 번째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소위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1기 특조위 때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만 가지고 진상규명 소위에 40명의 인원이 있었어요. 근데 2기 특조위에서는 28명밖에 인원이 안 돼요. 조사할 수 있는 인원들이. 근데 거기도 이제 고위공무원 빼고 나면 실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거보다 훨씬 적겠죠. 적은데 과제는 방대한데, 예, 그 적은 인원으로 침몰 원인부터 시작을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구조하지 않은 이유, 그 다음에 뭐 조사 방해 이유, 거기에서 그때는 저희가 가족들이 준비한 이 안이 몇 가지 과제를 썼냐면 그 당시에는 82대 과제라고 그랬는데, 이 82대 과제에서 쭉 디테일하게 넘어가면은 진짜 몇백 가지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과연 어떻게 조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문위원 제도를 지금 두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감사원, 그 다음에 수사관, 그러니까 수사관도 이번에 선조위 수사관 했던 사람이 수사관 자기 한번 해보겠다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두고 저희들이 가족협의회하고 지난번에 기무사 앞에서 하면서 기자회견 하면서 요청했던 게 특별수사단이라는 특별수사팀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기무사 문건도 보셨어요 혹시? 그러니까 기무사 문건에서 보면은 국방부 감찰단이라는 데서 세월호 관련해서는 뭐 내라는 뭐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광범위한 거니까 세월호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참사 당일부터 단원고 고등학교에까지 고정 사찰자를 뒀던 거예요. 제 마이크를 제가 밑으로 떨어뜨려 놓고 하라고 하는데 예, 그리고 그 폐목까지. 그러니까 유가족들을 사찰을 하고 제가 문서를 꼼꼼하게 다 읽어봤는데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강성. 그 다음에 우리 미수습자 엄마들 중에 은하 어머님 있죠. 이금희 씨 강성. 말이 안 통해. 그래서 일반인 미수습자 가족들을 회유 설득해서 이거를 빨리 마무리 져야 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문건에 써 있어요. 써 있고 이게 이제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중앙일보에는 자 이제 슬픔을 극복하고 우리가 희망적인 사회로 나가자 이런 식의 긍정적인 기사를 쓰게 유도를 하면서 경향이나 한겨레에서 쓰는 그러한 이 진상규명에 관한 것들에 관한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되게 부정적으로 보이게끔 만드는 여론 조작도 하고 있는 그런 문서들이 발견이 됐고 그 다음에 극우 세력들을 동원을 해서 그 유가족들을 폄훼하는 이러한 집회를 벌이도록 한 거는 뭐 지난번에 그거 나왔잖아요. 우리 가족들 저거 할 때 단식할 때 폭식투쟁 삼성에서 돈 지원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기무사 문건에 나와 있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기무사 문건에서는 세월호 수장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김진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가슴에 묻고 해양 바다에 묻고 인양이나 세금 들여가면서 그냥 해상공원 세우자 이렇게 말한 시점과 그 문건의 시점이 되게 맞아떨어지고 그 박근혜가 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학생들 이름이 아니라 일반인들과 그 다음에 거기 선원들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 흘렸던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기무사 문건에 나와 있어요. 정말 우연치 않게 맞아떨어졌다면 뭐 그런 걸 수도 있겠는데 그 문건이 나온 시점에서 바로 야과의 눈물의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힌 건 구조를 세월호 인양을 하지 말자. 인양을 지연하자 했던 게 어떤 게 드러났냐면 맨 처음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탑승 인원이 진짜 우리는 세월호 생존자 희생자 다 합쳐서 476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인양을 했을 경우에 그게 정확한 수치가 아니다라는 것이 드러날 경우 또 인양을 해서 이제 사망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망자들을 검안했을 때 생존의 가능성이 있었을 수도 있어. 몇 시간 동안 우리 있었잖아요. 골든타임 하면서 그런 것들이 드러날 경우
그리고 인양했을 때 세월호 선체 외부에 타공이라는 거 구멍 뚫린 거 있죠. 구멍 뚫린 것과 그 다음에 충돌이 흔적이 식별될 경우 국민의 여론이 나빠질 것, 이런 것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인양을 하지 말자. 세월호 인양에 관한 부정적인 여론을 퍼뜨리자. 이런 문건들이 아주 정말 디테일하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되는 상황들이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저희가 기자회견 하면서 얘기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당시에 왜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카톡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경찰에서는 이 몇백 건이나 되는 이 카톡을 하루 만에 중학생의 조작이 장난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버려요. 그러면은 과연 그럴만 했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이게 세월호 하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국정원이든 어디든 다 의심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 하나 단일 사안으로 기무사만 조사해, 국정원만 조사해, 그럴 수가 없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유기적으로 연관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단계 합리적인 의심을 하면서 특별수사단을 설치해서 종합적으로 수사를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수사단에서는 반드시 또 어디와 공조를 해야 되냐면 이기 특조위하고 공조를 해야 되는 이런 조건을 이제 저희들이 내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기 특조위에서는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세월호 관련 일기 특조위에 활동했던 분들과 유가족들하고 이제 시민단체들하고 같이 결합을 해서 그간의 조사 과제는 앞으로 어떤 것들을 조사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굉장히 꼼꼼하고 섬세하게 준비는 하고 있어요. 준비는 하고 있고, 나름 저희가 이소위잖아요. 이 특조위 이소위의 세월호 진상규명 파트인데, 이소위에서는 희망적으로 그냥 바라보고 있죠. 이제 특별수사단까지 설치되면 이제 금상첨화인데 상소위에 있는 또 상임위원이라고 하는 양순필이라는 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밤이당이 추천인가 그렇다고 하는데 출마를 앞두고 있다고 해요. 출마를 고려해서 일을 안 하려고 한대요. 어떻게 있는 것만 그냥 해서 자기 명함에 이력 하나 달려고 하고 있고, 다행히 이제 이거는 선거위원님도 느끼시는 거겠지만 사소위에 있는 사람이 삭발하게 만든 황전원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황전원이라는 사람은 지금 열심히는 하고 있대요.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언제 숨은 발톱을 드러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 사회적연대나 시민들이 태세참사 이렇게 특별조사위원회 홈페이지 가보면 다 볼 수 있거든요. 이러한 지점들을 가서 이제 늘 끊임없이 감시를 하고 견인하고, 한편도 응원도 하고, 필요할 때 응원도 하고, 한편 잘 못하면은 채찍도 하고 하면서 이기특조위가 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응원을 이렇게 감시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과제들이 또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정도 이제 드린 거고, 진상규명은 그래서 여전히 어떻다? 됐다 안 됐다? 전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게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 이게 작년에 이제 정권 바뀌고 언론들이 이제 새로운 사장들을 앉히고 했잖아요. 그래서 언론 환경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4주기 때는 정말 세월호 관련 기사가 이 온갖 방송에서 다 나왔잖아요. KBS나 SBS 같은 데서는 설문조사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어때서 세월호 진상규명 됐다고 보나? 안 됐다가 80%예요. 그러면 원인규명은 얼마만큼 됐다고, 원인규명은 됐나? 됐다가 80%예요. 이게 뭔 차이인지. 이거는 그러니까 기존의 언론이들, 검경 합수본의 해시원에서 내려놓은 이 원인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침몰을 말하잖아요. 침몰을 말하기 때문에 이런 프레임에서 여전히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세월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잘 아는 공부를 또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호 침몰 원인만 같아도 이게 급경사 50도 기울고 물이 갑자기 콸콸콸 들어오고, 물이 콸콸콸 들어온 이유는 급경사이기 때문에 물이 갑자기 들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선생님 그때 저기 석계천에 해상공원 같이 가셨었죠? 저는 거기까지. 거기까지 못 가셨구나. 세월호에 보면은 이번에 이제 선체가 진입되면서 발견된 것 중에 또 뭐가 있냐면요, 수밀문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수밀문은 닫혀 있어야 되는데 이 닫혀 있는 상태로 출항을 했어야 되는데 열려 있는 상태로 출항을 한 거죠. 근데 이 수밀문은 조타실 안에 들어가 보면 이 조타실 안에 이렇게 핸들 돌리는 데가 조타실이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뒤로 살짝 돌아서면 수밀문을 닫을 수 있는 버튼이 쫙쫙쫙 있어요. 그거를 한 번만 딱딱딱딱 눌렀어도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빨리 침수가 되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이게 그런 거에 대한 책임 소재 이런 것들이 밝혀야 될 무궁무진한 과제들이라는 거예요. 무궁무진한 과제. 그래서 들으시면서 굉장히 답답하시잖아요. 하나씩. 저도 이제 웃으면서 말을 하는데 자꾸만 뭔가가 드러날 때마다 이게 가족들 마음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진짜 화가 많이 나요. 그리고 기무사 그 세월호 수장과 인양하지 않겠다, 인양에 관한 이러한 문건들이 드러났을 때 몇몇 엄마들은 이제 문자도 보내주셨어요. 문자도 보내주셔서 도대체 이후에 뭐가 드러날지 솔직히 겁나고 두렵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러한 과제들, 뭐 이제 침몰 원인에 관한 것도 그렇고, 이기 특조위 앞두고 기무사 문건도 발견된 것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초기에 가졌던 의심 중에 하나가 국정원에 관한 것도 있었잖아요. 배에서 국정원이 세월호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그 문건, 98번인가 하는 그 아주 디테일한 뭐 휴지는 몇 개, 뭐 이런 것들. 근데 작년에 11월에 정말 이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 국정원 또 개혁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가지고 국정원도 나름 조사를 했었어요. 근데 아주 요만한 뉴스로 국정원은 세월호와 관계없다 딱딱딱 이렇게 나와버렸네. 근데 아무도 믿지 않죠. 그 얘기에 대해서는. 근데 그게 언론에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것도 저도 잠깐 듣고 이거 뭐지 했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전면적으로 재조사, 재수사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걸 촉구하기 위한 국민대회를 저희가 10월 13일 날 2시에 광화문에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가 특조위에 받은 서명지나 이런 것들 전달하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세월호에 관한 그런 그 의문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조사해야 돼. 이러한 느끼는 것들 정말 이렇게 목소리 함께 내주십사 하고 예, 오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질문. 네, 궁금한 거나 질문을 말씀하신 뭐 배를 제가 저번 주에 세월호를 보고 오셨어요? 직접 찍어봤는데요. 육지에서 보는 모습하고 제가 이제 육지 쪽에 보이는 모습 못 찍고요. 배를 타고 들어갔어요. 바다에 낚시가는 그 앞에 잠깐 선장님 보고 세워달라고 해서 제가 직접 찍어봤는데요. 이 앞에 쪽에 선체 앞에 쪽에 봤을 때 이 단 내리는 거 있죠. 이게 부식된 게 틀려요. 근데 이쪽은 내가 육지 쪽은 못 가고 배 쪽에서만 사람들 육지에서만 거의 다 보잖아요. 배를 타고 바다에서 직접 봤을 때 이쪽이 부식이 더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찍은 게 좀 다 안 보여주는데 여기 아까 말씀하신 열렸던 문이 열려 있어요. 이게 열려 있어요. 보시면 여기 밑에 다쪽 여기가 더 많이 녹슬어 있거든요. 제가 배를 내가 가까이 대드는 거 거의 다 가까이 못 가게 막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데까지 가서 찍어온 건데 진짜 옆에서 진짜 보면요 너무 끔찍해요. 이 방송에서 보는 이거 말고 실제 내 눈으로 봤을 때는 유리도 깼지만 이게 부딪힌 제가 봤을 때는요 이게 어디 심하게 부딪지 않는 게 구멍 중간중간에 철이 이렇게 이쪽 바다 쪽 이제 이쪽으로 사람들 안 보이게 세워놨잖아요. 이렇게 돌려서 세워놨잖아요. 세월호를 이쪽에 보면 구멍이 툭 뚫려 있어요. 그래서 그 구멍은 세월호가 바닷속에 있을 때 네. 그 인양 작업을 위해서 뚫어놓은 거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인양 작업을 그런 식의 인양 방법을 바꿨잖아요. 세월호 인양 방법을 처음에는 뭐 푼톤인가에는 부력제를 세월호 밑에 넣어서 그거를 넣어서 떠 올리겠다라고 해서 그거를 그래서 이제 이 철근을 걸기 위해서 구멍을 뚫었는데 과연 그 이유뿐이었을까? 뭐 이런 것도 있고 아까 어머님 동거차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거차도 연말에 한번 갔다고 이번에 가족들이랑은 같이 못 갔어요. 일정이 안 맞아서. 그래서 저희 사회평론대 사무처들하고 전전날 미리 다녀오고 동거차도 주민들 만나고 초소에도 이제 올라가 봤는데 실제 도만큼이에요. 바로 거기에 노란 불표 딱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보면은 아 정말 폐선 명령 하나 구명조끼 애들은 다 입고 기다렸었잖아요. 나가라. 그러니까 어선도 많고 네. 그리고 조류에 의해서 밀려오고 거기 동거차도 이렇게 양식장들이 쭉 있어요. 거기에 이제 걸렸겠죠. 그러면은 더 많은 아이들이 살아 돌아왔겠죠. 그 친구했던 거기에 네. 부포들이 많았어요. 그 양식이 이제 전복이라든가 무슨 양식을 안 하고 그 찔절했던 그 자리도 내가 배를 타고 갔었는데 주위에 보니까 원래대로 보니까 그 주위에 부포들 있잖아요. 스트로 보내는 게 그게 많아서 일단 애들을 그냥 보냈으면 애들이 그걸 잡아서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가 물이 어떻게 돌냐면 수영들만 무슨 유럽적이만 그들은 무슨 물 도는 거 뭐지? 예, 그렇게 돌아 거기 물이 파도 치는 게 아니고 돌더라고 이렇게. 예, 돌기 때문에 거기 애들이 갑자기 애들 그게 돌아서 걸린다. 그리고 바닥에 보면은 선생님한테 말씀하니까 수심이 20m, 30m 정도 되는데 그 저기면 바닥까지 아예 그 부포가 다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 끈이라도 바닥 줄이 있대 바닥에 서로들 이 해양하고 연결되는 바줄이 그것도 걸린대. 지금 이제 세월호가 누워있던 세월호가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이게 누워있으면서 이 위에 있던 것들이 다 이렇게 켜켜이 쌓였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워놓고 나서 미수습자들 지금 몇 분 안 돌아왔죠? 5분 아직 못 돌아왔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진입하고 나서도 이게 켜켜이 쌓였던 부분 다 해서 수습을 하려고 하는데 흔적이 찾아지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그때 양승진 그 교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생존자들의 증언에 그게 있어요. 소파에 앉아 계셨는데 갑자기 쿵하는 소리가 함께 날아갔다고. 진짜 그런 건 아닌 건지. 이게 쿵하게 한 실체가 뭔지는 이제 밝혀내야 될 과제고. 그래서 여전히 미수습자들은 지금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고, 미수습자들 수습 기한이 10월 말일까지. 그때면은 정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 특조위에서 어떻게 받거나 아니면 해수부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좀 안타까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궁금하시죠? 아까 이제 우리 순범 어머님 안전공원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6.13 지방선거 때 자유한국당 애들하고 국민의당, 그 당시는 국민의당이었나 밤이당이었나, 그 사람들이 납골담이라는 아주 혐오스러운 표현, 그 색깔도요. 정말 저도 이제 이때 지방선거 하면서 이제 선거 캠페인 하러 다녔었는데 그 막 해골 그려져 있는 거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아주 혐오적인 표현으로 그게 모든 대다수 안산 시민의 의견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족들을 또 고립을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안산 시민들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수준 낮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 안산 시민들이 뭐 그런 거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근데 이 화랑유원지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정과동 분향소가 있던 이 화랑유원지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거기에서 200평? 네. 200평밖에 안 되는 데에 특히나 우리가 그 지하에 200평의 0.1%밖에 안 되는 그 공간에 지금 우리 애기들이 8군데로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순범이는 하늘공원에 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때 정말 4년 만에 처음 가봐서 너무 죄송스러웠는데, 하늘공원이니 뭐 평택의 서호공원이니 이런데 8군데로 흩어져 있는 친구들을 아이들이 거기서 나고 자라고 놀던 곳이기 때문에 한 곳에 좀 모아주자. 이렇게 해서 이제 봉안시설이 그 안으로 아주 지하에 0.1%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공간에 들어와 주길 원하는 건데 그것조차도 이제 못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는 못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되긴 될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거는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있는 거예요. 있고 가족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안산시장이 약속을 했고, 지난번에 재단 개소식 때 갔을 때 그 윤하섭이라는 안산시장이, 윤하섭이 이제 민주당 또 안산시장이거든요. 거기에서 그 약속 이런저런 이제 안산에 가족들의 요구가 담긴 여러 가지, 이게 4가지, 5가지 약속이 담긴 것들을 봉투를 건넸어요. 되긴 될 텐데 지금 어머님 말대로 너무 늦어지니까 지금 어머님들이 안산에 합동분향소 철거되면서 마음 듣고 싶어졌어요.
이제 예전에는 갑자기 이제 욱 올라오면 가서 애기들 얼굴도 보고 일단 모여 있으니까 하기 좋았는데 이제 그게 안 되시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서 지금 굉장히 마음 둘 곳이 없어지고 더더군다나 전국에 기억할 수 있는 이런 추모 공간들이 팽록 사라지고 지금 남아있는 데는 광화문밖에 없어요. 이제 목포야 이제 특조위 진행되는 동안 목포에 딱 들어가면 삼거리 정면에 304명의 영정사진이 다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뭐 그거로 뭐 다 추모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추모 기억 공간이 이제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분향소처럼 남아있는 데가 광화문에 있는 4.16 광장이고 이 4.16 광장도 서울시에서 분향소는 없애줬으면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약속을 했던 부분이라서 가족분들도 정부하고 약속을 했던 부분이라서 분향소마저 없어진다고 하면 엄마들은 진짜 어디다 마음을 줄 것인가 이러한 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제2박주민 분은 안 나와요?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한번 나가보셨어요. 지금 넣으신 분 중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변호사가 아니에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엄마가 잘하지 않았을까? 열심히 하면 국회의원들이 왜안 한다고 우리 가족을 추천해야 되겠어요. 네. 아니 그리고 이제 부탁이 있어요. 아직도 지금도 반대를 하고 시청 앞에서 매일 아침이면 뭐 꽃빛공원이나 어디 뭐 몇 군데가 있어요. 그곳으로 보내야 한다고 그러고 외치고 있어요. 참 아침에 거기 지나갈 때마다 내 저번에 좀 화가 나가지고 클락스를 막 그냥 립다 막 누르고 갔는데 내 차가 좀 유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돌아서 이렇게 왔더니 막 사진을 찍고 난리가 났더라고. 이제 어차피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고 요즘에 이제 지금 9월 29일부터 이제 첫 번째 이제 소풍이라는 주제로 해서 지금 안산을 이제 추모원 자리 그리고 교실 이렇게 불러서 그리고 가족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 소풍이라는 그 저기가 이제 지금 시작이 됐어요. 9월 29일부터 그리고 이제 수원이 첫 번째로 먼저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10월 한 20일경 도봉 그렇게 해서 지금 쭉 연결이 되기를 저희가 또 원하고 있고요. 안산에 좀 많이 찾아주셔서 정말 필요하다.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고 홍성에서도 그거에 같이 또 함께 해주시면 저도 또 행복할 것 같고. 저기 이기 특주에는 언론 대응팀 같은 거 없나요? 아니 그런 거는 다 있어요.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선조위에서도 대외협력, 언론 대응팀 이런 것들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1, 2 특조위에도 있었고 언론 담당. 근데 그렇게 형편없이 그 당시의 환경이 그랬으니까. 아니 지금도 사실 그 안산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이제 요새 부동산 같은 그런 케이스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기심을 부추기거나 집단 심리를 부추기는 건 다 언론이거든요. 그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런 꽈갖고 하게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사실 지금처럼 물론 뭐 언론 환경이 조금 전부 다 바뀌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꼬자고 안 먹으면 이기떡도 이제 힘빼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 측면에서 사실은 가장 제가 볼 때는 좀 더 세련되고 노련한 사람들이 좀 배치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아니면 그게 아니면 그 내용들이 시민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서 하다못해 SNS라고 하다못해 SNS 포함했으니까 어쨌든 그런 거라도 하는 것들이 이제 그 소식을 전하는 거나 대부분 생활하다 보면 이끌어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런 계기 있을 때 외에 뭐 사실 평상시에 계속 이 세월 문제를 기억하거나 생각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전달 체계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 뭐 언론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측면을 조금 또 고민을 같이 해보시는 것도 사실 이제 차원에서.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도 참사 초기에 이 지상파 방송만 봐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방 하면서 이제 그 인터넷 언론들을 막 찾아보면서 이게 다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도 안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이 4.16연대 일 하면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열심히 소식들을 많이 접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운영이 방에 계시고 4.16연대 공지채널 방에 계시는데 세월호에 관련한 그나마 이제 최대한 객관적인 소식들은 저희가 매일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같은 방에 계시면 선생님이든 누구든 담당자가 이렇게 좀 퍼날라 주시고 이렇게들 해주시고 저희도 그러한 부분들은 좀 더 신경을 써서 발빠르게 최대한 정확한 정보 빠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호 때문에 모여서 이제 하시는 활동들이 대부분 뭐 피켓들도 촛불 드시고 하셨던 거 많이 하셨었는데 앞으로는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세월호 침몰 원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모르시고 계시고 저도 이제 많이 몰랐어요. 심지어 배가 어느 쪽으로 침몰했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좌연이냐 뭐 이 우연이냐 이런 것도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알게 되면서 이제 공부를 자꾸 하게 되면서 새로운 자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애들 이렇게 잘못된 거에 대한 분노, 뭐 무능한 뭐 정부 뭐 이렇게 이거에 대한 분노만 했었으면은 저도 오래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자꾸 공부를 하게 되고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분노가 생기고 그 분노가 이제 저를 이끄는 그런 이성적으로 이제 또 이끄는 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한 게 이 전면 재조사에 대한 필요성 설명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제 이 소식, 이러한 설명 자료집들이 차후에도 이제 계속 나올 텐데, 이러한 것들 같이 보시고, 소소하게나마 이제 본인이 이제 속하신 단체들이 또 있거나 하시면, 가서, 야, 이제 이번에 4.16연대에서 이런 게 보내줬는데, 읽어보니까 이렇더라. 하는 얘기들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4.16연대 회원이 이제, 회원분들께 저희들이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소식지를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단순 기사에만 나오는 거는 아니고 좀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을 다루는 그러한 그 소식지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보시면 확실히 이제 세월호에 대한 인식이나 마음가짐들이 이게 조금씩 더 이게 좀 단단해지시지 않을까, 그러면서 더 오래 갈 수 있는 힘을 키우시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 이제 지역에 저희들이 4.16연대가 수원 4.16연대가 있고 서울 4.16연대가 있고 대구 4.16연대 그다음에 제주 4.16연대, 그러면 이제 엊그제 제가 화요일날 대전에 갔을 때 대전에서도 대전 4.16연대로 이렇게 전환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어떤 활동들을 했으면 좋겠냐라는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는 그 엄마들이 쓰신 육필 편지 시집이 있어요. 그리운 너에게라는. 그래서 그 시집을, 그 육필 편지집이죠. 그 편지 모음집을 가지고 저희들이 북콘서트를 대구에서 할 때, 저 이제 서울에서 4.16연대에서 가서 뭐 이제 기술이라든가 기획이라든가, 제가 그때도 사회를 보긴 했었는데, 이러한 것들도 지원해드리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거창하게 안 하더라도, 아까 335, 다만 뭐 서너 명씩 모이시더라도, 같이 시를 한번 돌려서 꾸준히 뭐 읽고, 뭐 하루에 뭐 서너 편씩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든 한 달에 한 번씩이든 모이시더라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순범이 어머니 같은 경우 이 매듭을 굉장히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 홍성에 또 이제 뭐 젊은 어머님들이 계시면, 어머님들 밤에 나오시기 힘드시면 요청하셔가지고 자리 마련하셔서 낮에 애기들 같이 하고 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면서 기억할 수 있는 이런 기억 모임들 꾸준히 이제 정기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는 게 힘을 조금 축적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들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인원들 하셔서
굉장히 훌륭한 자원이세요. 홍성에 계시는 우리 어머님 귀찮게 해드리고 많이 활용을 해서 우리 어머님을 좀 바쁘고 힘들게 해드리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해주시면 어디든 기꺼이 가실 거니까 진짜 손재주 굉장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하시면서 정기적으로 어쨌든 최대한 이게 2년 내에 특조위가 제대로 진상을 해서 가족들이 제가 그거였어요. 가족분들이 이제 그만 됐어. 이럴 때까지 하겠다라는 게 이제 제 약속이었고 그렇게 이제 엄마 아빠들과는 말씀도 드리곤 했었는데 그게 이제 이 특조위 2년 동안 정말 어느 만큼 됐지 부모님들이 만족스러워 하실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이렇게 힘 같이 낼 수 있도록 이런 기업 모임들 꾸준히 기획하고 좀 해주시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히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뭐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무원들 조직 세계는 아예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책임자 명하고 우리가 바뀌면 잘 안 바뀌거든요. 굉장히 서운할 수도 있죠. 그 친구들 입장에서 자기들이 만든 죄가 있잖아요. 그걸 지키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는 거라서 부딪히는 거예요. 당연히 그 죄가 들어가면 자기들 책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 나서서 그걸 다 밝혀 스스로 밝히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거잖아요. 공무원 사회가 또 그걸 또 스스로 밝히고자 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다 사실 힘들어요. 부모님 바뀌고 정부 바뀌고 했는데 왜 안 되나. 그래서 아마 2년 안에 저희 다 드러날 일이 절대 없겠죠. 네, 급하긴 한데 그거보다 더 길게 가려이 하고 가셔야만. 저는 절대 저것도 안 바뀐다. 자기가 책임이 있다고 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여쭙다 보면은 우리 이병근 집행위원장님이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그때는 제가 제주도에 같이 다녀왔는데 거기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선생님 공무원들 말씀하셨듯이 책임자를 찾아내서 정말 샅샅이 해서 이게 이제 자기네 생계가 흔들리고 이럴 정도로 처벌을 하지 않으면 이런 이유의 사고나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민사소송 아까 어머님 뭐 이렇게 승소해서 돈을 나온다고 하니까 이게 또 그게 하나의 또 빌미가 됐어요. 그 여론에 안 좋은 빌미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더 힘드신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나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해. 근데 이제 유병훈 집행위원장님이 이게 그 민사소송에서 제가 나온 얘기는 뭐냐면 거기서 정혜신 박사님이라고 그때 증언을 하실 때 어떤 게 있었냐면 국가가 흔들릴 정도로 책임자를 샅샅이 찾아내서 처벌해야만 이분들의 한이 그나마 풀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래요. 모든 이게 제주도를 다니던 배가 짐을 늘 많이 실었었고 모든 배들이 다 그래. 그다음에 승객은 더 많이 실었고 뭐 중개축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그래서 세월호가 침몰하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을 일단 해보게 되고 그래도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은 뭐 제도를 제대로 갖추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날까? 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진 상태에서 세월호가 추락했더라면 침몰하지 않았을까?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고 그래도 이후에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이 조그마한의 장치라면 뭐냐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책임자들을 제대로 처리해야 된다. 아주 강력하게 이런 요구들이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그랬잖아요. 촛불 기간 동안에 외쳤던 게 적폐 세력들 이렇게 몰아내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여전히 이제 뭐 사법농단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세월호에 관해서도 이게 자기 보신하기 위한 이것과는 책임지기 싫어서 아마 말 못하고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동거차로 갔을 때 거기에 가족들이 세운 천막 말고 그 옆에 있던 거는 기자들이 쓰던 천막이었어요. 맞죠? 그래서 그 당시 구조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참사 초기에 가족들은 동거차들이 몰랐어요. 알았더라면
들어가면 거기서 받겠죠. 어떻게든지 들어가셔가지고 폐목에서 그 3시간 걸리는 그 침몰 해역에 보이지 않는 데서 배 동동동 구르고 배 빌려서 타고 나가고, 그러니까 이 기자들은 그걸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장사 초기에 이게 수습하는 거죠. 구조가 아니라 수습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기자들은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양심 선언을 기대하는 새해적 참사 특조위에 보면은 제보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그 공지사항도 있어요. 홈페이지에 가보면. 생길 거예요. 아, 그랬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네. 기자가 공무원 중에서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일말에 그렇죠. 영혼 있는 공무원, 우리 도종환 장관이 영혼 있는 공무원이 되라고 얘기를 하셨다는데, 예, 영혼 있는 공무원이 있으리라 저도 믿습니다. 예. 딱 하시겠지? 질문을 공지 하나만 하고. 네, 저희 사무처 조직팀장이 공지. 저희 이제 10월 14일날 저희가 이제 국민대회 전면제에서 전면제 수사를 요구하는 국민대회를 광화문에 2시에 좀 진행을 하는데요. 실제로 못 오시는 시민들이 많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같이 행동할 촛불들이나 이런 거 했지만 실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국민의 뜻을 모을 수 있는 국민 선언도 준비 중이고, 개인 SNS에 자신이 원하는 조사 과제를 적어서 올릴 수 있도록 좀 하려고 하고 있어서, 홍성에서도 이제 10월 1일부터 진행되는데 홍성에서 시민들이나 여기 참가하신 모든 분들이 자신이 원하는 조사 과제를 꼭 SNS에 꼭 부탁드리면 좀 올려주십사는 부탁인 거고, 또 하나는 오늘 봄이 가도라는 세월호 영화, 젊은 감독들이 시도하는 봄이 가도라는 영화인데, 송범이 어머니 옆에서 되게 말하기 좋지만 가족들이 보기엔 정말 힘든 영화지만 시민들이 좀 봐주셔서 다시 한번 그때 아이를 잃은 엄마의 마음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 구조에 참여하셔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그분들의 마음은 어떤지, 또 일반인 생존자를 자신의 옆지기가 없었을 때 잃었던 심정들을 그린 영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극장을 보니까 천안에서도 천안에서도 인디플러스라는 곳에서도 개봉 아마 영화를 하고 있는데, 혹시 시간이 되시면 같이 보시고 얘기 좀 나눠줬으면.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우리 어머니 계시지만 그 영화에서 일상으로 좀 돌아가게 되는데, 이 영화 보면서 한번 가족들의 그 사람들 심정을 같이 나눠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우리 장시간 멀리서 와주셨는데 이렇게 장시간 열정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참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열정적이라는 단어는 참 일반 강의에서 하는 소리인데, 참 이건 특별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나의 아픔이 너의 아픔이 되고 우리 아픔이 돼서 서로 아프지 않는 세상이 올 때까지 우리 서로 힘내봅시다. 감사합니다. 사유연대 회원이 되어주시면 가장 빨리 세월호 소식을 가장 정확히